최근 일본 스가 총리의 한국 방한 조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시종일관 건방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스가 총리의 한국 방한 조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확인되어야 방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더러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지사는 법적으로나 국민 감정으로 보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다 라며 맞대응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 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며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사과를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역시나 아베 전 총리 밑에서 8년 동안 오른팔격 수종 노릇을 하다 보니 아베와 같은 철면피 같은 낯짝은 동일 수준인가 봅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과 C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대비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회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의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0.9%로 0.6%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분석 대상인 14개국 가운데 상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단 4개국으로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C19 대이행 속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을 능가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불어 해외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재정 정책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투입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C19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에 투입한 금액은 GDP 대비 0.7%로 GDP 대비 4%를 쓴 독일보다도 작은 예산이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타 국가들보다 효율적인 효과가 눈에 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6월은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ECD 한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지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비된 최신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지원금을 분배해 적시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일본의 경우는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배포하는데 상당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 총리는 최근 디지털청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과연 빠른 시일 내로 디지털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001년 IT 기본법을 시행해 세계 최첨단 IT 국가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일본은 아직도 도장과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은 C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돈을 뿌린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34조 엔을 투입했는데 그중 국가부채인 국채 발행은 58조 엔, 즉 빚으로 하나로 환산하면 642조 원이나 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30%를 넘어 인류 역사상 본 적 없는 국가부채의 새 역사를 스스로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경 예산으로 GDP의 40%를 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인 마이너스 27.8%에서 더 올라가기는커녕 0.3% 떨어진 마이너스 28.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3대 투자자 겸 경제 예언가로 활약 중인 짐 로저스 회장이 지난 10월 2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스가 총리 정권에서도 쇠퇴할 것이라며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짐 로저스 회장은 아베 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사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그동안 아베는 자신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으며 지금 일본인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베 다음 총리 스가도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에게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문제점은 금융 완화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일본은행도 엄청난 지폐를 찍어내고 다시 그 돈으로 일본 주식이나 일본 국채를 마구 사들이며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조만간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일본인들이 그 고통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인 재정 투입도 일본을 파괴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나라빚은 이미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잘못된 경제정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 회장은 이미 3년 전에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10대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일본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일본이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반면 한국은 9월 수출액이 480억 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무역 수지도 8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C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자동차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 수출이 무려 23% 증가하며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텃밭 시장이라고 자부했던 동남아시아에서 현대차의 행보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현대차가 도요타를 제치고 4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추가적인 공장까지 착공해 연간 생산 능력을 최대 15만 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는 동남아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며 추격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1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2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해 자동차 시장 규모만 해도 115만 대로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약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평균 연령이 29세로 매우 젊다는 점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시장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나 일본 자동차였습니다.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1970년대 이미 현지에 진출해 점유율 97.5%를 독점하다시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시장 전체에서 일본차 점유율이 80% 수준인 것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대차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울산 공장에서 열린 협약식에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을 만큼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차 업계도 현대차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압박해 자신들의 강점인 하이브리드 차에 전기차와 비슷한 특별 소비세를 책정해 특혜를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전기차업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3만 1000개를 세운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심야 전기세를 더 낮춰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의 주 원료가 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 현대차와 함께 LG화학의 배터리 생산 공장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은 LG화학이 98억 달러를 투자해 14,000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외교부 차관이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일본 스가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베의 오른팔이자 2인자인 스가 총리는 과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추가로 20년을 잃어버릴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마음만 서슴없이 하는 인성에 문제가 많은 스가 총리를 가짜 사나이 3기 멤버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으뜸왕이었습니다.